안녕하세요, 선예입니다. 오늘은 내부 마감에 대해 알아봅니다. 안녕하세요, 일정님. 네, 안녕하세요. 여쭤볼 게 굉장히 많아요.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현장에서 타일 시공한 걸 담아갖고 왔거든요. 함께 보실까요? 네. 이제 벽 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이질 타일, 비앙코, 비앙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불리고, 이제 하얀 바탕에 표면이 이제 매끈매끈하고 약간 무늬가 들어간 대리석 느낌?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세요.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, 또. 네네. 벽체는 독이질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왜 많이 쓰는 거죠? 매끈매끈해야 물이 텄을 때 빨리빨리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. 예, 그 오염도 곰팡이나 이런 것도 좀 덜 쓰고요.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질 타일을 저희가 썼거든요. 바닥을 만약에 똑같은 걸로 썼다. 독이질 위에 물이 있을 때는 사람이 밟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미끄러지겠죠. 네, 좀 멀리 날아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큰 위험이. 그래서 바닥은 꼭 자기질 타일로 해야 겉에가 좀 꺼끌꺼끌하고 뭐 이런 좀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. 물이 묻어도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는 자재로 보통 일반적으로 시공을 하게 됩니다. 생각해보면 저희 집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네네. 독이질, 자기질 이렇게 나와서. 가끔씩 벽을 자기질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폴리싱이나 포세린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. 독이질, 자기질에서 개념에서 조금 확장됐는데 타일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두껍고. 주방 타일을 한번 볼까요? 사실 저 주방 타일 보고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과거에는 저희가 화장실 타일하고 거의 동일했습니다. 뭐 200에 200 사각 타일, 보통 사각 타일을 좀 많이 했는데 약간 북유럽 스타일, 뭐 스웨덴, 뭐 이런 쪽, 요즘엔 또 이런 게 좀 추세입니다. 이게 유행이군요. 네네. 근데 또 조금 걸리는 게 이게 주방 타일인데 흰색을 썼더라고요. 사실 지우거나 하기 되게 힘든데 굳이 흰색 타일을 쓴 이유가 있나요? 화이트가 가장 무난합니다. 주방에 뭐 여러 뭐 가구도 있을 거고 전자제품도 들어갈 거고 뭐 냄비라든가 이제 용품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. 네네. 이게 색깔이 여러 가지가 되고 하면 좀 안 어울릴 수가 있거든요. 다 품을 수 있는 색깔이니까. 네. 코팅이 다 돼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기름이 튀어도 금방 닦아서 쓸 수 있고요. 예전에는 이제 가스를 많이 쓰면서 이 화력이 굉장히 많이 세다 보니까 더 많이 튀었는데 요즘에는 뭐 하이라이터라든가 인덕션을 쓰니까 예전처럼 이 화력 자체가 그거만큼 세게 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튀는 것들이 좀 덜 하기도 하고요. 예전에는 그리고 또 벽하고 이 화구하고 위치가 좀 더 가까웠는데 지금은 조금 더 넓게 보통 계획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갔을 때는 이미 타일 시공이 다 끝났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아쉬웠어요. 시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. 건축주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. 나 타일 할 때 조금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러고 왔는데 벌써 다 타일이 끝나 있는 거죠. 예, 그래서 타일 공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에 협의가 끝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예, 내가 원하는 줄눈 위치가 가야 되는데 그게 좀 다르게 시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전 위치는 생각을 못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실 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이제 보이는 벽이 이렇게 딱 있을 거 아니에요. 300짜리 타일로 쭉 가면은 1100 뭐 조금 애매하네. 사이즈가 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타일을 한쪽에서 잘라야 되는데 이 타일을 내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저쪽에서 자를 거냐?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건가요? 네네. 문선하고 타일 그 매지가 정확히 딱 일자로 가는 걸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. 이게 보시는 건축주분에 따라서 호불호가 굉장히 갈려지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하게 보시는군요. 네. 보통 최소 2주 전, 3주 전에는 타일을 어떻게 시공할지 현장 소장이랑 벌써 얘기가 다 끝나 있어야 그거에 맞춰서 시공이 딱 끝났을 때 내가 가서 최종만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다. 이렇게 기준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. 내가 원하는 타일이 있는데 굉장히 좀 비싼 타일이에요. 그거를 시공사한테 구매해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비용이 너무 비쌀 수 있잖아요. 차라리 그러면 내가 요 타일은 내가 사서 내가 갖다 줄게.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럼 시공은 너네가 해 이렇게 되는 거네요. 네네. 근데 여기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. 어떤 문제가? 내가 회배수에 맞춰가지고 자재를 갖고 들어왔는데 시공사에서는 자재가 모자르다.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. 전 다 맞춰서 갖고 왔는데. 네, 네. 그럼 싸우는 거예요? 네. 자기가 꼭 사기당한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.
그래서 시공사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. 우리 층고 때문에 위에 한 10cm만 걸리고 나머지 20cm를 다 날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. 회배수로 했을 때는 잘라서 나머지 부분을 못 쓰니까 이게 장당으로 다 따져가지고 추가로 다 들어올 수밖에 없다. 잘라서 붙이는 것도 한 장당으로 해서. 네네네. 건축주가 처음엔 이해를 못 하시는데 막상 그려서 표현을 해주면 그때는 또 이해가 되세요. 문제는 그럼 건축주가 다시 가서 자재를 사오는데 운반비가 추가로 들겠죠. 그쵸. 2배, 3배 드는 거죠. 네네. 뭐 한 차 해서 뭐 한 30만 원, 50만 원에서 차 빌려서 갖다 줬더니 또 가져올라니 또 30만 원, 50만 원이 드는 거고 시공사에서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내가 한 차 받아서 타일공 다 붙여서 시공했는데 자재가 2, 3일 뒤에 오다 보니 사람을 또 불러야 되는 현상이 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추가하는 것만 해도 비용이 2배, 3배 또 들 수밖에 없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이 좀 많은 사항들이 있으니까 자재를 시킬 때 무조건 시키지 마시고 현장 소장하고 미리 얘기해서 실제 필요한 자재가 얼만큼 되는지를 확정을 한 다음에 시키시는 게 중요합니다. 추가적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육안으로밖에 확인을 못 하거든요.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시공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예전에 제가 미장 한번 똑똑똑 하라고 했던 거 네, 맞아요. 타일도 똑같습니다. 그래요? 네. 주방 벽 타일은 석고보드 위에 시공을 하기 때문에 뒷면이 비워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뒷면이 뒷체험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여러 군데 쳐봤는데 대부분 다 통통통 소리가 난다. 그러면 부실한 거네요. 네, 부실한 겁니다. 그런 경우에는 현장 소장을 다시 불러서 크레임을 반드시 좀 걸으셔야 되고요. 보통 한 80% 이상 채워져 있다. 그러면은 넘어갈 수 있는 수준 정도 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시공사에서 요즘엔 다 수건거리도 하고 뭐 비누대도 설치하고 뭐 수전도 다 설치를 하는데 건축주가 별도로 뭔가를 설치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잖아요. 거기다가 이제 못을 드릴로 뚫어가지고 박는 경우가 있는데 하기 전에 고개를 꼭 한 번씩 두들겨 보셔야 됩니다. 왜죠? 이게 뒤에가 톡톡톡 쳤는데 안 채워져 있으면 드릴로 뚫을 때 타일이 다 깨져버립니다. 그 한 장 다 날아가는 거네요? 네네.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퍼티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장을 하기 전에 면을 조금 더 깨끗이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미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깨끗할 수는 없거든요. 창호나 문 옆에는 저희가 이제 미장을 해놓고 문이 다 껴진 상태에서 이제 사춤이라는 걸 하고 면을 한번 다시 잡습니다. 먼저 한 미장면하고 새로 한 미장면하고 이제 조인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퍼티 작업을 해서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다시 이제 도장 작업을 하게 됩니다. 여기 이제 첫 번째 초벌 작업이고요. 페인트는 한 번 칠한다고 해서 끝나진 않습니다. 보통 2회에서 3회, 보통 저희 권장하는 게 3회거든요. 그래서 3번 정도 칠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은 조금 한 2회 정도로 끝난 거고 깨끗한 면은 몇 번 더 칠했습니다. 마감 상태를 보고서 정확히 이제 완료냐 아니냐를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페인트가 건강에 안 좋다 하니까 뭐 친환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도 건축주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잘 되나요? 사실 거의 100%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계약 전에 조건을 친환경으로 거의 이제 제시를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되고요. 요즘에는 사실 친환경 아닌 제품이 별로 없습니다. 오, 좋네요, 좋네요. 제가 현장에서 본 건 롤러로 이렇게 칠하는 거였는데요.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방법도 있더라고요. 뿌리는 방법도 있던데. 소형 현장에서는 대부분 롤러로 시공하는 게 일반적이고요. 면적이 좀 클 때는 스프레이 형식으로 뿌리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. 두 번째로는 특정 공법에서는 뿌리는 것만 또 되는데 공법이 있습니다. 뭐 무늬코트라든가 봄코트라든가 이런 거는 바탕을 해놓고 그 위에 뿌려서 뭔가 이제 무늬를 좀 만드는 형식으로 랜덤 무늬라고 저희가 하거든요. 도장 시공을 할 때 알아야 할 팁 같은 게 있을까요? 가장 중요한 거는 도장 색상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선정을 해서 주는 게 좋습니다. 미장만 돼 있다면은 다른 공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.
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초벌을 다 해놓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. 두 번째로는 유리라든가 좀 손이 안 닿는 부분들까지 페인트를 칠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러면 다른 공종이 끝나기 전에 그런 부분은 선시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색상이 다 정해져 있어야 그거에 맞춰서 올바른 색깔을 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바로바로 들어가는 거니까요. 네. 내부 마감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고정 댓글과 더보기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건물의 유형이 다 다르잖아요. 뭐 상가만 있는 건물도 있고 상가주택인 경우도 있고 또 주택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유형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건가요? 시공 순서라던가 아니면 뭐 시공 방법이라던가? 상가하고 주거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. 네. 난방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가장 크거든요. 보통 주거는 사람이 딱 들어가서 바로 살 수 있는 정도의 마감을 저희가 다 합니다. 상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. 내가 상가를 지었는데 마감을 다 해놨어요. 근데 거기에 커피숍이 임대하겠다고 들어오면은 내가 한 마감이 과연 그 커피숍에 어울리겠느냐.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, 돈을, 그죠? 네. 그렇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준공하기 전까지 준공하는데 이상이 없을 정도로만 마감을 딱 해서 끝내놓고요. 나머지는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인테리어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빈 공간으로 거의 놔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특이합니다. 그렇죠. 두 개가 섞여 있는 거니까. 네. 1층 상가, 2층부터 주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1층은 상가, 2층은 사무실, 3층부터나 뭐 그 위에 층부터 이제 주거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외부의 단열 성능은 주택과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. 단열재의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부층하고 하부층이 달라지면은 위에 층은 더 튀어나올 거고 상가는 들어갈 거고 예, 그러면 이상한 모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 큰 비용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다 맞춰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고요. 건축주가 보기에는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?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어떤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. 다 뜯고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다 붙였는데도요? 네. 기본적으로 자재라는 거는 맨 처음에 혹시 언제 선정했는지 아실까요? 설계할 때. 맞습니다. 네네. 설계할 때 설계사님이 요거는 마감을 어떻게 하고 뭐 외부 조적은 뭐 이걸로 하면 좋고 뭐 건축주가 처음 그거를 듣고 거의 대부분 오케이로 끝납니다. 설계사님이 내가 신뢰하는 설계사님이 야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하면 건축주분이 대부분 예, 아 그렇군요 하고 다 넘어가요. 근데 이제 실제 현장 딱 가서 보면은 자기는 타일이 약간 빛이 안 나는 반사가 안 되는 무광이라고 하죠. 그런 걸 원했는데 갔는데 반딱반딱 빛이 나는 걸로 완전 취향이 아닌 거네. 예,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때 가서는 사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. 벌써 다 붙였으니까. 설계사님이 다 어느 정도 컨셉을 잡아주시면은 시공사한테 꼭 그 샘플을 가져와서 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시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만약에 샘플이 안 되는 것들도 꽤 많으니까 그런 거는 카탈로그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뭔가를 본다거나 주변에 요즘 실축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공사를 통해서 다른 샘플로 한 건물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라도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최종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추가적으로 건축주가 선택을 하셨는데 하자 때문에 바꾸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시공사랑 충분히 협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. 이런 것들은. 왜냐면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. 하자가 너무 많이 생겨서.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한번 따져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. 남은 공정들은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.